오늘 정부와 여당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대책에 대해 논의를 나눴습니다. 국회 정무위 간사이시죠.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모시고 재벌 개혁에 대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참 차가운 것 같습니다. 네. 김 의원님 참여연대 사무총장 시절부터 재벌, 대기업 문제에 천착해 오셨는데 네네. 근본적인 문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번 롯데 사태는 정말 후진적인 우리 재벌의 소유 지배 구조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죠. 지금 롯데가 80여 개 계열사에 우리 재계 순위가 5위인데 이 거대 기업이 재벌 총수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운영돼 왔고 그 총수가 건강 이상이 생기니까 형제 간의 그 경영권을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의 운명이 지금 이렇게 흔들거리는 이런 정말 그 후진적인 이런 그 재벌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재벌의 후진적인 소유 지배 구조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 단순히 그냥 재벌 일가들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재벌의 비중을 고려할 때 이런 재벌 총수들 일가들의 다툼으로 인해서 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망가질 경우에 그 기업의 문제만을 넘어서서 우리 한국 경제 전반에 네. 미치는 아주 큰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다면 이제 재벌의 소유 지배 구조의 개혁 문제는 해당 기업도 살리고 한국 경제의 앞으로의 향후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개혁 과제라고 하는 점을 이번에 확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발빠르게 당정 협의를 통해서 기업들의 어떤 지배 구조 개선을 좀 꾀하겠다. 좀 네네.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대책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은 그 원래 그 이제 예를 들면 소유 지배 구조에서 순환 출자 문제만 하더라도 저를 포함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2012년도에 신규 순환 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순환 출자 구조도 해소하는 그런 법안을 냈습니다만 예. 새누리당과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그것을 반대해서 신규 순환 출자만 금지하고 기존 순환 출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인정해주고. 인정해주고 보류를 네.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롯데 사태가 발생하고 국민적 지탄이 모아지다 보니까 이제 새누리당에서도 그 이런 순환 출자 구조 문제에 대해서 해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 지배구조와 관련된 당정협의에 저도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만 지금 나온 결과는 기존 순환 출자 구조 해소는 신중히 어렵고. 접근하겠다라는 네. 표현으로 사실상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매우 실망스럽고요. 여전히 새누리당이 또 박근혜 정부가 재벌을 옹호하는 이런 어떤 재벌당으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이런 결론이 얼마 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 간의 면담, 이른바 소위 박근혜 정부와 이 재벌가의 어떤 이 그 화해 모드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네. 이런 롯데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벌 소유 지배 구조 개혁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부정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재벌의 선순환 구조, 지배 구조를 좀 끊어내기 위한 어떤 조치, 어떤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재벌 기업은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가 개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국 경제는 이 재벌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과도하게 큽니다. 그 얘기는 재벌 기업이 잘못되면 우리 국가 경제 자체가 굉장히 큰 위기에 예.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재벌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는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정부와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개입보다는 제도적 개혁을 통해서 재벌의 소유 지배 구조가 보다 투명해지고 이런 어떤 재벌 일가들 내부의 다툼으로 인해서 멀쩡한 기업이 소위 속된 말로 골병드는 네. 이런 사태를 막는 제도적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컨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게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번에도 확인된 것 같은 재벌 총수 일가들의 또 재벌 총수의 어떤 황제적인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 장치를 만드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사회이사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만 다 거수기 노릇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재벌 총수로부터 독립된 사회이사가 선임될 수 실질적인 있도록 할 이사가. 수 있는 네. 집중투표제의 도입이라든가 또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는 달리 분리 선임하도록 하고 이 분리되는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내용, 또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에 주주들이 소송을 하는 것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다중대표 소송제도, 이런 내용들이 이제 소위 견제장치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그 상법상의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상법 개정안이 야당도 아니고 법무부에 의해서 2012년도에 제출이 됐습니다. 네, 7월 달에. 정부안으로요? 네, 정부안으로 입법 네, 예고가 네. 됐어요. 그런데 그 박근혜 정부가 출범되고 나서 제동이 걸려서 2014년도 7월 달에 입법 예고되고 공청회를 다시 열면서 지금 국회에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출범하고 나서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 못하겠다 이렇게 네.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주주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이 상법 개정안 자체가 이 정부 하에서 좌초한 셈인 거죠. 그런 점에서 소유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는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장치의 마련이 하나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비정상적인, 다시 말해서 1%도 안 되는 지분을 가지고 100%를 소유한 황제처럼 경영하는 이 구조를 개혁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롯데 같은 경우에 많이 지적되는 게 순환 출자 구조.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에만 지분을 많이 갖고 있을 뿐이지 나머지 기업은 네. 계속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또 출자하고 네, 출자하는 이런 이제 소위 순환 출자 구조가 소수의 지분 갖고도 다수의 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순환 출자 구조는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도 지난 대선 때 인정을 해서 이제 예. 앞으로 신규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입법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기존 재벌의 이런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 순환 출자 구조 해소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고, 롯데 사태 이후에도 오늘 당정협의에서 당정이 다 어떤 새로운 네. 순환 출자만 금지하고 기존 순환 출자는 해소하지 않겠다라고 나온 거는 결국은 여전히 재벌 총수의 이익을 정부 여당이 옹호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국민적 비판이 제기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들의 관심사가 이제 롯데 그룹의 소유 구조가 지금 보니까 광윤사, 일본 롯데홀딩스 이런 회사들이 지금 일본 내 기업들이 이제 갖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지분을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효가 있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뭐 공시 의무를 강화한다는 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비상장 회사들 아닌가, 지금 광윤사도 그렇고 또 지금 호텔 롯데에 네네. 대해서 절대 지분을 갖고 있는 L투자 전문 회사의 경우에도 사실은 그 소유 구조를 전혀 알 수 없는데 그건 비상장 회사이고 더군다나 그건 일본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법률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이 우리의 법률이 일본 국내에까지 미치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공시 의무를 강화하거나 이런 방식 갖고는 현재의 어떤 이 롯데그룹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사실상 이런 롯데 사태에서 확인된 소유 지배 구조의 후진성이라고 하는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여론 앞에 당정협의는 했는데 네. 실제로 이런 소유 지배 구조를 개혁할 의지는 없으니까 면피용으로 공시 의무 강화 정도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점에서 다시 한번 정부 여당이 재벌 개혁을 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오늘 확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사실 재벌 이야기 하면은 어떤 그 지금 순환 출자 구조 이야기도 있지만은 또 일감 몰아주기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영화관에서 팝콘 그렇습니다. 판매는 뭐 다른 데에게 맡기고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좀 해소를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재벌에서 이제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재벌 승계 문제 아닙니까? 네. 이번에 롯데 사태도 신격호 회장에서 그 아들들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이 다툼이 생겨난 건데요. 과거에는 이제 그 70년대까지만 해도 재벌 승계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공익법인을 통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삼성도 그런 방법을 썼지요. 그 뒤에 나타난 방법이 이제 소위 CBBW라고 하는 이제 전환사채나 네. 이런 신인주, 방식을 네. 통해서 이제 편법적으로 승계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있었던 참여연대의 재벌개혁 운동 등을 통해서 다 금지되고 나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이 소위 재벌 자제가 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다수 확보하고 그 비상장 회사와의 일감을 몰아줘서 그 기업의 가치를 많이 늘려서 그 지분 가치를 가지고
본기업, 모기업의 지분을 획득하도록 하는 이런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는 것이 재벌의 재산 상속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여론 때문에 결국은 지난 대선 때도 문제가 돼서 입법이 네.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입법을 하고 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행령을 만들면서 입법의 취지에 반하게 대폭 완화를 해주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제일모직 에버랜드가 네. 제일기획 그 제일모직이라고 하는 회사를 이서연 씨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합병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을 벌인 이유가 바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뤄진 일이거든요. 또 글로비스가 일부 지분을 매각한 것도 소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려고 한 것이죠. 이런 이제 제도적 맹점을 활용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해가지고 여전히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재벌 일가의 재산을 늘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벌 개혁의 문제는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네. 것이 아니고 일관된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런 건 계속 해가면 되는 건데 정부 여당이 그런 재벌 개혁을 할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죠. 물론 재벌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또 재벌 대기업이 우리 국내 경제에서 갖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불가피성 그런 걸 본다 그러면 또 지나친 개별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것이 또 우리 경제를 또 흔들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재벌 기업과 재벌 총수는 분리돼야 됩니다. 이러면 총수의 이익과 재벌 기업의 이익이 곧 일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기업 경영의 활동의 자유는 훨씬 더 보장해주고 자율적 경영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 체제 하에서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도와줘야 되고 정부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사태에서 보여진 것처럼 재벌 총수 일가의 탐욕으로 인해서 또 가족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멀쩡한 기업이 소위 기업 가치도 훼손되고 그 안에 일하고 있는 많은 수많은 노동자들과 종업원들이 있는데 그 피와 땀과 눈물은 다 어디 가고 추악한 네. 총수 일가의 싸움만 국민들에게 드러나서 이 브랜드 이미지도 다 훼손되는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다 우리가 방치해 놓을 거냐. 그런 점에서 보면 재벌 기업의 우리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재벌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국가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대로 된 제도 개혁을 해놓는 것이 더 필요하다. 저는 앞으로 이번 롯데 사태는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다 2세, 3세 혹은 4세까지의 승계 과정이 앞으로 10년 동안 네.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번 롯데와 같은 사태가 앞으로 다른 재벌 기업이 안 나오겠냐. 사실은 과거에도 현대그룹의 경우에나 두산그룹의 경우에나 효성그룹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요. 앞으로도 다른 재벌에서도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다시 말해서 향후 10년 동안 이 재벌 2, 3, 4세 승계 리스크라 이 위협이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적 관점에서 오히려 재벌의 소유 지배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혁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을 오히려 기회로 삼자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보이고요. 오셨기 때문에 좀 당내 문제 현안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정치 개혁의 하나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이거 결국은 의원 정수만 늘리고 실효성도 없는 것 아니냐라며 좀 거부 의사를 사실상 밝히고 있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의원 정수의 문제는 그 국민적 합의가 없는 한 의원 정수를 늘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국민들이 동의하시지 않으면 의원 정수를 물론 OECD 평균으로 보면 저희가 의원 숫자가 네. 적기 때문에 OECD 평균으로 할 경우에 한 60석 정도를 늘릴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이긴 합니다만 국민들이 동의하시지 않으면 그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의 의석수 안에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가 그 소위 그 인구 등가성 네, 문제를 2대 1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할 경우에 소위 농어촌 지역 등의 어떤 지역 비례, 대표성이 대표. 네. 그 굉장히 훼손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구의 경우에 사실은 비례대표제를 이 진작에 도입했고 예를 들어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100%가 비례대표제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반반입니다. 그런데 스웨덴이나 독일의 이 비례대표제는 다
주별 비례대표제입니다. 우리처럼 어. 권역도 아니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시도별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들은 인구 등가성을 1대2가 아니라 1대 1.5 정도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쪽도 당연히 대도시 중심으로 의원이 편중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그것을 권역별 혹은 주별로 도입함으로써 지역 대표성 문제를 이런 권역별 보완하자는. 비례를 통해서 네. 보완을 해온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헌재 2대1 결정을 그대로 존중하고 네. 그것 때문에 게리맨더링을 하지 않는다면 훼손되는 지역 대표성 문제를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다른 선진국의 사례에도 맞다. 저는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근데 또 권역별 비례제 대표 문재인 대표가 휴가에서 복귀한 직후에 오픈 프라이머리 여당의 네. 오픈 프라이머리로 빅딜을 할 수 있다. 서로 논의를 하자고 그랬는데 이종걸 원내대표의 의견 또 혁신위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 않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좀 당내 의견이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 정개특위 위원들하고 최고위원회 합동 회의를 했습니다만 오픈 프라이머리나 이 권역별 비례대표, 특히 권역별 비례대표는 당론으로 추진해야 되고 오픈 프라이머리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정리를 네. 했습니다. 혁신위에서도 오픈 프라이머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현역 기득권을 강화해 주는 것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현역 기득권만을 강화시켜주는 방향이 아니라 신인들의 정치권 진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제될 경우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수 네. 있다 이런 겁니다. 사실 저희 당의 입장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더라도 그것이 95% 현역 의원이 재선되는 미국과 같은 형태가 아니고 신인들이 용이하게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오픈 프라이머리의 부정적인 효과는 다 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현역 기득권을 고수하는 이런 형태의 오픈 프라이머리 새누리당이 얘기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현역 교체라고 하는 건 경선을 통해서는 현역을 어떻게 신인이 이기겠습니까? 대개 새누리당이나 저희 당이나 자격 심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후보를 네. 사실은 원천 걸러내고. 배제함으로써 네. 현역 물갈이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김무성 대표가 얘기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뭐 현역 의원이 뭐 범죄를 저질렀던 성범죄를 저질렀던 성누리당이 되든 뭐든 간에 누구나 다 오픈 프라이머리에 출마해서 표만 많이 얻으면 국회의원 후보 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현역 기득권을 강화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더라도 당 차원에서 부적격 후보를 검증해서 네. 탈락시키는 것을 전제한 그래서 그 검증을 통과한 후보만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게 되면 현역권 기득권 강화라고 하는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면서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